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정보통신윤리의 날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명은 인간의 삶을 놀랍게 발전시켜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던 세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중요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체험해 보았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유익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순서대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도박, 개인정보 모호,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교육이 1시간으로 배정되어 여러분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볼 여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만화,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수한 작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교내상을 시상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만화, 포스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교육정보부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병원에서 1살배기 남자아이가 숨졌는데요. 30대 아버지가 아이의 배를 때려서 장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PC방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쉴 새 없이 남자아이의 가슴을 누르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오는 18일 첫 돌을 앞둔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장파열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지기 닷새 전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인 31살 윤모 씨가 주먹으로 배를 2차례나 세차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kg에 불과한 1살배기 몸에서는 심한 멍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모가 진술한 아버지가 퍽 소리가 나도록 폭행했다는 부분하고 일치되고 또 피의자 자신도 범행에 대해 지금 일체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윤 씨가 평소 3살과 5살 된 남매도 자주 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윤 씨 부부가 PC방을 자주 다니며 아이들을 12시간 넘게 집에 방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남매 역시 또래보다 몹시 마르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의사소통도 힘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팔다리가 좀 또래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얇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런 상태였고 좀 비위생적인 상황들. 경찰은 윤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엄마인 22살 안모 씨도 방임 혐의로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식욕 저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게임 중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행위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는 중독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은 강박적인 사고와 내성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내성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중독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용 시간을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 가지 증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
아이가 안 그랬다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게임 시간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 중독 증상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됩니다. 조절성 내사시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조절성 내사시도 문제가 되고요. 또 부모님을 만나보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자꾸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메스껍다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그런 사이버 멀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 이외에 정서적인 문제로는요, 아이들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솔직히 그 과격한 게임 자체가 많이 폭력적이고 과격한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공격성을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통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게임 중독이라 걱정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카드로 30만 원 넘게 현질을 했지 뭐예요. 남편에게 말해 혼내봐도 아이는 자기가 큰 돈을 마음대로 쓴 건 잘못했지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정말 그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게임에 미쳐 30만 원을 쓴 바보가 아닙니다. 게임에 30만 원을 쓰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없는 슬픈 소년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받는 방법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처럼 현실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 시간이나 돈을 낭비해 게임 안에서라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쓰도록 기획하는 팀도 있습니다. 축구 그림, 공부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어렵죠. 걱정 마세요. 우리 게임 안에서는 쉽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구입해보세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캐시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범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질은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런 걸 준비합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추가해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다시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작전은 수없이 반복되고 플레이어들은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시 17개의 캐릭터로 시작했는데요. 출시 12년 만인 현재는 154개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우와! 캐릭터가 154개면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외우고 있어야 게임도 잘하고 인정받지. 네, 게임 내에서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캐릭터나 게임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하곤 합니다. 이런 게임 회사의 상술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초등 고학년 시기가 되어서도 많은 시간을 게임에 뺏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태권도하고 축구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페이커처럼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게임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분명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있고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지하게 진로로 여기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응원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로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 현실에서 공부나 취미생활로 느껴야 할 성취감을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친구들의 경우는 게임 중독을 걱정해야 합니다. 공부나 운동을 못한다는 소리는 참아도 게임 못한다는 소리는 못 참아요. 아, 이 정도면 중독 같긴 한데 어쩌죠? 네, 그럼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함께할 검사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검사인데요. 총 9가지 문항이 나오니 공책에 1에서 9까지 적은 후 본인이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해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9가지 질문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게임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게임을 줄여야겠어요. 다음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살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끝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영어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인 아이들 자녀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 어떻게 아빠가 만든 건데? 정작 스티브 잡스 자신은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탄생시키고 확산시켜 왔는데 아이에게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한은 둬야 돼.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 준 이 디지털 장치를 정작 왜 스티브 잡스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제한을 시켰던 걸까요? 와, 혼자서 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폐해를 알았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머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후디업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서워.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예.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꾸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자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제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우리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사춘기는 지나야 참는 능력이 온전히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맞다. 애들은 좀 덜 써야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애기들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성인에게도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애플의 중력 토니 파델은 아이패드를 만들고 나서 내가 대체 뭘 개발한 거지?
하며 자책을 했다 하죠. 좋아요 버튼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SNS의 중독성은 헤로인과 맞먹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반응도 이해합니다. 아이폰이 등장할 때부터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진짜 설득력 있는 말은 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종이가 감성이 좋고 아무튼 아날로그가 아름답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대니 설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인스타브레인과 저명한 뇌과학자가 쓴 노모포비아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읽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대체 왜 안 좋은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써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참고 보신다면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기가 막힌 진실을 손에 넣게 되실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크크크. 자, 인사하세요. 제 친구들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가벼운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반응을 좀 보려고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명히 뭐 CG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뭔가 혐오감이 피어오르지 않나요? 에? 약하시다고요? 아, 그렇다면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들이 화면을 뚫고 여러분 얼굴에 착지한다고요. 그럼 아마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테죠. 뭐 쫄보라고 놀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제 기능을 다 한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선조의 목숨을 수천 세대 동안 빼앗아간 위험한 놈들이란 걸요.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러 상대를 위협하고 피를 펌핑하고 심박수를 올려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오케이, 대충 납득되시죠? 본능은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사진들을 봅시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주시죠. 다 고르셨나요? 네, 아마 제정신이라면 1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작년 기준 낙사 인원보다 운수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흡연 사망자는 올해만 따져도 58,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0년간 낙사한 인원을 다 합쳐도 못 미치는 숫자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쬐깐한 검이나 뱀보다 담배와 자동차가 훨씬 위험하다는 건 갓난애기도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과 물지 않는 거미로 가득한 방, 둘 중 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10중 8구는 흡연실을 선택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이 정령 생존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면 거미보다 담배 연기를 더 무서워해야 정상 아닐까요? 담배 연기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깔끔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99.9%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현대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99.9%의 인류를 도왔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말보로와 BMW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1만 개의 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나서의 시간대를 축약한 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기분이 좋아요. 외출 중에 폰이 꺼지면 급격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과는 무관한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쓸 때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말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존맛탱 음식을 먹을 때,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썸을 탈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존맛탱 음식과 좋은 인간관계, 풍부한 지식과 뜨거운 연애는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가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잘했어, 이거 받아. 이 보상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뭐하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그런데요, 도파민에는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똑같이 16강에 진출했지만 브라질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한층 달랐을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 이뤄낸 기적이 우리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슈왈츠와 스키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실험된 모든 동물이 먹이가 100% 나오는 버튼보다 확률을 대폭 줄인 랜덤 가차 버튼을 훨씬 더 절박하게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물론 도파민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나오라고.
예측 불허의 자연에서는 이렇게 랜덤 가차를 좋아하는 특이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끔 만들었을 테죠. 다음엔 더 큰 게 잡힐 거야. 그러나 그건 원시 시대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파민을 극한으로 만들어낸다는 인사이트는 다소 병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도박처럼요. 실제 확률은 낮더라도 일확천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우리의 도파민을 더욱 솟구치게 만들고 주머니를 덜어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음 한 방을 노리게 만들죠. 아니, 알겠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랑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이냐면요. 카톡이나 인스타, 피드, 유튜브 쇼츠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카톡 소리만 들어도 설렙니다. 사회적 연결과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랜덤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카카오 게임즈 광고나 시덥잖은 단톡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죠. 짝사랑의 카톡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나올 쇼츠 영상은 노잼 콘텐츠일 확률이 더 높지만 혹시 모르죠. 꿀잼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에 새로운 좋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유튜브에 더 재밌는 콘텐츠가 있지는 않은지 불확실한 확률에 집착하게 된 우리는 슬롯머신을 내려당기듯 인스타 피드와 유튜브 쇼츠를 집착하듯 내리게 됐습니다. 아니,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 좋아지면 된 거 아님? 그래요. 기분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도파민의 본래 역할은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공부와 운동 그리고 연애의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1분마다 2억 개의 메일이 전송되고 1분마다 수백 수천 시간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도파민을 수급할 수 있죠.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 소홀해지고 생산성 떨어지는 무의미한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카톡하다가 공부하다가 하면 되지. 그 정도 멀티가 안 되나? 가능합니다. 당신이 상위 1%라면요. 이 말은 뭐다? 우리는 아니라는 말이죠. 멀티태스킹에 대한 오랜 연구가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결됩니다. 당신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 아닌데, 난 가능한데.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주의 집중력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옮기고 나면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때까지 최소 몇 분은 걸린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다? 공부 도중에 카톡을 보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안 보려고 노력해야겠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공부할 때 카톡 절대 안 본다 하는 다짐조차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뭔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휴대폰 무시하기 역시 만화를 소모하는 스킬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많은 연구가 밝혀낸 진실이랍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심지어는 무음 상태로 바꿔놓더라도 우리의 주의 집중력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놀랄만한 얘기는 아니죠.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와, 스마트폰 엄청 안 좋다. 그죠? 그런데요.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거, 뭔데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핵심 이유, 그건 바로 수면입니다. 저번에 쇼츠로 말씀드린 적 있죠. UC 버클리 대학 신경과학 교수 매슈 워커가 말하듯 매일 6시간씩 자는데도 자기 몸이 멀쩡하다고 믿는다면 메타인지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서 자기 수행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요. 실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7시간 미만의 수면이 이어지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멍청해지고 뇌졸중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기억력, 창의력, 생산력, 건강과 면역 모든 영역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고작 10년 만에 무려 1시간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미 아시죠? 그놈의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멜라토닌을 못 나오게 막죠. 블루라이트 얘기야. 그거 가짜뉴스 아님? 물론 블루라이트가 시각 손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라이트는 하늘에서도 나오고 전등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처럼 엄청 안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블루라이트건 뭐건 간에 밝은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시키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건 한 번도 부정된 적 없는 팩트 그 자체예요. 그뿐이면 다행이죠. 앞서 설명드린 도파민은 수면을 방해하기로 유명한 각성 물질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야동 보면서 자는 사람, 롤하면서 자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멜라토닌을 억제시키고 도파민은 폭발시키는 대환장 콜라보는 작정하고 나 안 자겠다는 신호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의 목 디스크와 거북목이 매우 많다고 하니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다음은 최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중학교 1학년이던 B군과 친구들에게 오토바이를 타게 해주겠다며 20대 청년 4명이 접근했습니다. 청년들은 B군 등을 PC방에 데려가 온라인 도박을 권유하며 비용을 대줬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곧 협박으로 돌변했습니다. 빌려준 도박 자금 3, 4만 원은 며칠 뒤 10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너 학생인데 돈이 어딨어. 내가 빈빈 해줄게. 배고프지? 라면도 사줄게. 환심을 사고 나중에는 뭐 돈을 빌리게끔 만드는 거죠. 같은 학교 2, 3학년 형들이 행동책이 돼 지시를 받고 괴롭힘을 주도했습니다. 불법 도박 홍보에 쓸 SNS 계정을 구해오라고 하거나 고금리 이자를 붙여 빌려준 수십만 원의 돈을 채권이라며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강매하는 등 다양한 협박이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학생에게는 부모 차량 옆에 흉기를 놔뒀다며 이를 이용해 절도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갚은 연계에서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 돈을 훔쳐갈 하든지, 부모님 기금서 훔쳐갈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도둑질 해야 하든지 협박을 해요. 이들이 갈취한 SNS 계정은 불법 도박과 사채알선 홍보용으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20대 형들이 만약 돈이 필요하면 계정 같은 거 구역을 하고 시킨 형들이 또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점점 계정 개수가 쌓여서 그걸 한 번에 팔아서 그냥 제일 마지막은 나이 높은 형이 그냥 돈을 가지는 거예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부모들이 자녀들을 추궁해 경찰에 신고했고 대구경찰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들 20대 4명을 미성년자에 대한 공갈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청소년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조직적인 세력이 이미 곳곳에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도 또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심증은 가는데 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이라든지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조직화된 불법 도박이 학교로 파고들어 학교 폭력은 물론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까지 손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댔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A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성을 눈치챈 A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게 보여서 우리가 저기 예방센터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더욱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청소년들이 사기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고금리 사채까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채 업체들은 부모 연락처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청소년들이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 친구들 연락, 그걸 담보로 해서 청소년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거죠. 매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성이?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야. 민성아. 알아야. 이제 그만 와. 우리 헤어졌잖아.
선물을 주라고? 편지도 안 먹혔다며. 그럼 네 마음을 선물에 담는 거지. 널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한 달치 용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느낌? 됐어, 용돈 5만 원으로 사줘봤자. 민정아, 나도 보고 싶어. 아직도 판치기로 돈놀이 하나, 잼민이들. 야, 심찬수, 너 돈 없다더니 발렌시아가에 커플링까지 뭐냐? 잼민이는 알 거 없다. 뭔데? 알바라도 한 거야? 알바는 아니고. 아니야, 됐다. 알려주라. 나 알잖아, 알아 때문에 힘든 거. 제발. 안 되는데. 오케이, 오른쪽. 봐, 벌써 3만 원 땄지? 이렇게 방향만 맞추면. 근데 이거 불법 아니야? 불법은 야, 너 차 없을 때 무단횡단 해, 안 해? 하지. 그것도 불법이야, 멍충아. 야, 그래도 안 되지. 난 도박 같은 건 안 해. 예스. 몇 판 만에 5만 원에서 9만 원 된 거 오진우. 오케이, 땄으니까 난 바로 손 턴다. 아니야, 한 번만 더 할까? 9만 원 걸면 18만 원 되는데. 알아줄 선물 급이 달라지는 거잖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 씨. 안돼, 내 돈 선물 사야 되는데. 5만 원이나? 근데 나 오늘 문제집 사야 되는데. 괜찮아, 저녁까지 꼭 갚을게. 꼭. 아이고, 웃기시네.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사기꾼이야, 영호 엄마. 생일? 됐어, 다 늙어서 무슨. 아들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영호 엄마, 잠깐만. 민성아, 오늘 너 학원비 내는 날인데 학원 전산 오류가 있대서 이번 달만 현금으로 너 편에 보내주겠다고 했거든? 오늘 학원 가서 내. 네. 어떡하지? 오늘 안에 이현준 돈 안 갚으면 그색 엄마한테 100% 꼬지를 텐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지야?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죠. 할미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저 용돈 필요한데. 아이고, 요 귀여운 것 좀 보게. 지 엄마 오늘 생일이라고 또. 에? 맞다, 엄마 생일. 맞아요. 이 할미가 지금 까까빼로 쏠게. 이모, 나 엄마 생일이라 용돈이 좀 필요한데. 삼촌, 나 엄마 생일이라서 용돈이 좀 필요한데. 야, 김민성, 내 5만 원 저녁에 갚는다며. 언제 줄 건데? 민성아, 어머니가 오늘 너 편으로 학원비 보내주신다는데 가지고 왔어? 집에 책상 위에 놓고 와서 내일 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우리 학원은 학원생과의 믿음의 벨트가 확실하니까 믿어. 복구할 수 있어. 이걸로 현준이 돈도 갚고 아라 선물도 사고 다 할 수 있어. 야, 김민성 뭐야? 수업도 안 들어오고 내 돈 갖기 싫다고 시위하냐? 현준, 너 내 가방 마음에 들어있었지? 이걸로 내가 빌린 돈 퉁치면 안 되냐? 진짜? 민성이가? 하여간 내가 아들 하나 잘 낳았나봐. 그니까 언니 생일 선물 산다고 나한테까지 용돈 타갈 줄은. 정말 몰라. 나 모르는 척 할 거야. 민성이 왔나봐. 끊어. 어머, 우리 아들 왔어? 그 쇼핑백은 뭘까? 뭘까나? 너무 궁금하네. 아니, 이게 뭐야? 너 가방은 어디다 팔아먹고 책을... 팔았어요, 가방. 죄송해요, 엄마. 가방을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성아? 뭐? 도박? 내 생일날 이게 웬 도박 선물이야? 어쩐지 네 눈빛이 광기에 서린 낙타 같더라. 시끄러. 근데 그 불법 사이트인지 뭔지 알려주면 안 되냐? 처음엔 땄다며. 삽소리 하지마, 새끼야. 나처럼 집안 분위기 초토화해 불효자 티어 생기고 싶냐? 앞으로 불법에 불이라도 꺼내봐. 응, 싫은데. 불족발, 불닭볶음면, 불냉면. 제가 도박을 했는데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순식간에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혹시 향수 뿌리셨죠? 네? 좀 진한가요?
급하게 나오느라. 아니요, 넘버 7 맞죠? 저도 그 향 정말 좋아하거든요. 운동 좋죠. 저도 요즘 운동 배워보려고요. 골프가 좀 재밌어 보이던데. 저도 집 근처에서 골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기요. 네? 가볍게 무화과 샐러드가 좋을 것 같은데 견과류는 빼고주시고요. 혹시 견과류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견과류 못 먹어요. 다다음 주에 여수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괜히 여수하니까 여행 느낌 나는 거 있죠. 괜히 맛집 같은 거 찾아보게 되고. 정말요?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여수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 좋아하세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 진짜 오래 들었어요. 이번에 잘 돼서 공연한다고 하던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저 수요일이 휴무예요. 혹시 저랑 같이 가실래요? 우리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본인 이외에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 정보까지 몽땅 넘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소식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운동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소셜 로그인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수락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친구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 5월부터 6년 동안에만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최소 330만 명.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곤 하는데 그거 아세요?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위치 추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디지털 사진 안에는 실제로 여러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입니다. 사진의 촬영 일시가 사진 파일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폰카로 찍은 사진이 사진첩에 차례대로 저장될 수 있는 거고요. 날짜대로 분류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사진을 찍은 카메라의 기종이나 조리개감, 셔터 스피드 등 촬영에 관련된 여러 설정도 사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사진 속에 저장된 여러 가지 데이터는 EXIF라는 파일 형식에 담겨 있어요.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는 이 파일이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생성돼서 사진의 부가적인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EXIF 해가지고서는 그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진이 언제 처음 촬영이 됐고 위치가 어디서 찍었고 히스토리가 다 저장돼 있어요. GPS 기능이 있는 기기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은 위치가 기록되는데요. 스마트폰 등 요즘 카메라는 대부분 GPS 기능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위치값을 지도상에서 불러오면 대략적인 위치 수준이 아니라 번지수까지 매우 정확한 주소가 뜰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정보를 조합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사진에 담긴 EXIF 데이터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이 데이터도 함께 업로드된다는 점입니다. 메신저로 사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잘 활용하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요. 내가 올린 사진을 통해 집이나 회사, 학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하는데요.
EXIF 데이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서 누구나 쉽게 사진의 위치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접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프라이버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가지고 이 사진이라든지 이걸 올리고 싶은데 위치 정보 같은 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 위치 정보 삭제한 다음에 이제 올리는 게 좋죠.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설정으로 올릴 때는 위치 정보를 삭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거의 없는 요즘, 자칫 사소한 부주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인터넷상에서의 폭력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 폭력을 일삼거나 널리 알려지도록 험담한 게 아니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보던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학생을 험담합니다.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된 두 학생은 이 대화방에 없었는데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험담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험담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돼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해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제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서 그 법률상에는 이제 범위가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어진 행위가 그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과거에 단체 대화방이 없는 학생에 대한 험담이 직접적인 피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판결로 학교 폭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앞으로 더 많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온갖 막말의 언어 폭력은 너 마녀 사냥 사이버 명예훼손 너 사이버 따돌림 셔틀 제발 부끄러운 사이버 폭력 이제 너 동의 없는 사이버 영상 유포 너 사이버 스토킹 갈지 제발 no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면 내 가슴은 또 두근데 핸드폰에 쏟아져 있는 메시지를 보면 지옥의 하루가 또 시작돼 못생겼다 뚱뚱하다 뜻도 모를 온갖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모두 모임 채팅방 나만 두고 나가버리는 사이버 따돌림에 난 오늘도 멘탈이 탈탈 눈물이 펑펑 친구들을 오늘 하루가 걱정 원치 않는 사진 동영상 같은 사이버 영상 유포 거부해도 계속되는 사이버 스토킹에 공포에 떨지 장난이란 변명은 필요 없지 데이터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 모든 건 다 사이버 가이취 온갖 막말의 언어 폭력은 너 마녀 사냥 사이버 명예훼손 너 사이버 따돌림 셔틀 제발 부끄러운 사이버 폭력 이제 너 동의 없는 사이버 영상 유포 너 사이버 스토킹 갈지 제발 no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하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평생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장을 글, 만화, 포스터로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생활이 됩시다. 감사합니다.